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깜빡이는 거실. 한유진은 코끝을 찌르는 가스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이게 뭐지?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119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요. 사람 있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경찰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부인 명의로 20억 원 생명보험을 가입하셨더군요. 그리고 가스밸브에서 남편분 지문이 나왔습니다. 유진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오후 7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유진은 학교 크리스마스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마트에서 산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죠. 오늘은 남편 서민재와 함께 보내는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 내린 유진은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현관 안쪽에서 희미한 쉰-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가스 냄새였어요. 유진은 황급히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 민재 씨? 대답이 없었어요. 유진은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옆 벽에 있는 중간 밸브가 활짝 열려 있었어요. 쉰- 소리는 거기서 나고 있었습니다. 가스가 계속 새어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유진은 재빨리 밸브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찬 바람이 들어오면서 가스 냄새가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마신 듯 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민재 씨, 어디 계세요? 유진은 집안을 뒤졌습니다. 침실, 화장실, 서재. 어디에도 남편은 없었어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민재의 옷들은 그대로 걸려 있었죠. 평소 출퇴근할 때 입던 코트도 있었고 구두도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이상해. 유진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소파 위에 놓인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글씨로 유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꺼냈어요. 편지지에는 단 4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설명도 이유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편지를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가스밸브가 열려 있었을까요? 왜 남편은 이런 편지만 남기고 사라진 걸까요? 휴대폰을 꺼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어디세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기증이 심해졌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기대앉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려 했지만 폐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가스를 너무 많이 마신 거였어요. 119.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귓가에서 신호음이 들렸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19입니다. 어디? 유진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유진은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유진의 어깨를 흔들고 있었어요. 정신 차리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구급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은 간신히 눈을 떴어요. 형광색 구급복을 입은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제 남편이 일단 안정부터 취하세요. 유진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출발했어요. 차창 밖으로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병원 응급실에서 유진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마치고 말했어요. 일산화탄소 중독 초기 단계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뻔했어요. 누가 신고하신 건가요? 제가 119에 전화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오늘 밤은 입원 관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유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재는 어디로 간 걸까요? 왜 가스밸브를 열어둔 채 집을 나간 걸까요? 오후 10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자 경찰이었습니다. 한유진 씨 맞으십니까? 네. 남자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강력계 형사 윤석원이라고 했어요.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윤 형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부인, 오늘 집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죠? 네. 남편분은 어디 계십니까? 그게 저도 모르겠어요. 집에 갔더니 편지만 잊고 사라지셨어요. 윤 형사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편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보 미안해라고만. 그게 전부입니까? 네. 윤 형사는 동료 여자 경찰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진을 바라봤어요. 부인, 혹시 최근에 생명보험 가입하신 적 있으십니까? 생명보험이요? 아니요. 왜요? 확인해 보니 일주일 전에 부인 명의로 20억 원짜리 생명보험이 가입되었더군요. 유진은 눈이 커졌습니다. 20억? 그게 무슨... 보험금 수혜자는 남편분이십니다. 서민재 씨, 그럴 리가. 저는 그런 보험 가입한 적 없어요. 윤 형사는 서류를 꺼내 유진에게 보여줬어요. 보험 가입 신청서였습니다. 유진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고 서명란에는 유진의 필체와 비슷한 서명이 있었어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위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윤 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부인,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발견된 가스밸브, 거기서 지문이 나왔습니다. 지문이요? 네. 남편분 지문입니다.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스밸브를 연 사람이 남편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니에요. 민재 씨가 왜? 윤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인,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주일 전 부인 명의로 20억 원 생명보험 가입, 보험금 수혜자는 남편.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밤 집에 가스가 가득 차 있었고 부인은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가스밸브를 연 사람은 남편. 그리고 남편은 편지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요? 이건 살인 미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민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가 잘못된 거예요. 민재 씨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진정시켰어요. 환자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편분과 연락되시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부인 조심하십시오. 혹시 모르니까요. 경찰이 나간 후 유진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살인 미수, 20억 원 보험, 가스밸브의 남편 지문,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들은 모두 민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혼란스러웠어요. 믿어야 할까요? 의심해야 할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진에게 그 불빛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충분히 쉬라고 했지만 유진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에 노란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출입금지 마이너스 경찰 수사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허가를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제와 똑같았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포장된 선물 상자들, 그리고 소파 위에 편지. 유진은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 네 글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밸브 주변에 지문 채취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검은 가루가 벽에 묻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밸브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민재가 이걸 열었을까요? 왜요? 침실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양말, 속옷, 서류들. 대부분은 평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장 매니 선반에서 낯선 상자를 발견했어요. 검은색 구두 상자였는데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의자를 가져와 상자를 내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는 생명보험 가입 안내장이었습니다. 유진 명의로 된 20억 원짜리 보험이었어요. 경찰이 말한 그 보험이었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가입일은 일주일 전이었어요. 계약자는 서민재, 피보험자는 한유진, 수혜자는 서민재. 보험료는 월 500만 원.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분명 자신이 가입한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 서류는 보험 설계사 명함이었습니다. 서은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유진은 그 이름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은혜. 민재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민재는 결혼 전에 서은혜와 3년 동안 사귀었어요. 하지만 헤어졌고 그 후 유진을 만났습니다. 유진은 은혜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민재가 과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왜 은혜가? 유진은 명함 뒷면을 봤습니다.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12월 17일 계약 완료. 서명 처리 오케이. 12월 17일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날 유진은 학교 야근으로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민재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계약이 이루어진 걸까요? 유진은 서은혜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서은혜입니다. 저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서민재 아내예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유진 씨. 무슨 일이세요? 제 명의로 생명보험이 가입됐던데요. 은혜 씨가 하신 거죠? 네, 맞아요. 민재 오빠가 부탁하셔서
제 동의 없이 어떻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재 오빠가 유진 씨 서명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서명을요? 네. 위임장이랑 신분증 사본도 있었어요. 유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위조인 줄 몰랐어요? 저는 민재 오빠를 믿었어요. 오빠가 부인 몰래 깜짝 선물로 준비한다고 하셔서 깜짝 선물이요? 20억짜리 생명보험을요?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유진 씨,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민재 오빠가 간곡히 부탁하셔서 저는 그냥 오빠가 뭐라고 했는데요? 유진 씨한테 만약에 사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보험을 들어두고 싶다고. 만약에 사태요? 네.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약에 사태? 그게 무슨 뜻일까요? 민재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후 2시 유진은 민재가 다니던 회사로 향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회사는 강남에 있는 중견 건설사였습니다. 로비에서 경리부로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내려왔어요. 명찰에는 오승의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 씨 아내분이시죠? 뉴스 봤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혹시 민재 씨에 대해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승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는 곤란하고 밖에서 얘기할까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승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유진 씨, 민재 씨가 최근 좀 이상했어요. 이상했다니요? 일주일 전쯤부터 계속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고 전화 통화할 때도 조심스러워하고 누구랑 통화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은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요? 네. 목소리가 좀 절박했어요. 유진은 시어머니 강태우를 떠올렸습니다. 태우는 민재의 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민재의 친어머니는 민재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년 후 강태우와 재혼했습니다. 태우는 계모였던 거예요. 혹시 민재 씨가 회사에서 무슨 문제 있었나요? 승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박진우 상무랑 마찰이 있었어요. 박진우 상무요? 네. 민재 씨 직속 상관이에요. 그 양반이 민재 씨한테 이상한 일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자세한 건 몰라요. 근데 민재 씨가 거부했대요. 그 후로 상무님이 민재 씨를 찍었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승혜 씨, 혹시 박진우 상무 지금 회사에 있나요? 있을 거예요. 근데 왜요?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승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양반 무서운 사람이에요. 유진은 다시 회사로 돌아가 박진우 상무실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우였어요. 유진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서민재 아내 한유진입니다. 박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편이 사라졌어요. 혹시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모릅니다. 저는 직장 상사일 뿐이에요. 상무님, 민재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셨나요?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인, 지금 나한테 뭐라는 겁니까? 민재가 거부한 일 말이에요. 그게 뭔가요? 나가주십시오. 업무 방해입니다. 대답해 주세요.
박진우는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경비실, 여기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잠시 후 경비원이 올라와 유진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유진은 회사 밖으로 나오며 주먹을 쥐었어요. 박진우는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유진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강태우를 만나야 했어요. 승희의 말대로 민재가 어머니와 통화했다면 뭔가 알고 있을 거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빌라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가정부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서 오세요.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진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우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유진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왔구나. 앉아라. 어머님, 민재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른다. 일주일 전에 민재랑 통화하셨죠? 무슨 얘기 하셨어요? 태우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어머니 아들 사이 대화였어. 어머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민재 지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 태우는 비웃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위험한 거 아니냐? 남편한테 죽을 뻔했잖아. 유진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민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는데 뭘 믿어? 20억 보험, 가스밸브 지문. 내 남편은 널 죽이려 한 거야. 아니에요. 태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현실을 봐라. 민재는 너를 배신했어. 이제 그만 포기하고 새 출발해. 전 포기 안 해요. 그래. 그럼 혼자 해봐. 나는 모르는 일이야. 유진은 시댁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경찰도 회사 사람도 시어머니도 모두가 민재를 범인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민재에게서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유진 씨, 조심하세요. 당신도 위험합니다. 유진은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구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거리의 장식들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유진에게 그 불빛들은 이제 공포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진의 삶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남편이 살인미수범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학부모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실로 불려갔을 때 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선생님, 미안하지만 당분간 휴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학부모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요. 교장 선생님,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학교 분위기가 일단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요. 유진은 결국 휴직계를 냈습니다. 월급도 끊겼어요. 생활비조차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잔액은 280만 원. 한 달 생활비에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유진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그날 저녁 대학 동기 최다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나야. 괜찮아? 다혜야. 뉴스 봤어. 힘들겠다. 우리 집으로 와. 혼자 있지 마. 유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다혜만이 유일한 친구였어요. 고마워. 친구 아니야. 내일 짐 싸서 와. 유진은 다음 날 짐을 챙겨 다혜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혜는 마포구에 원룸을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갈 곳 없는 유진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 나도 회사 다니느라 낮엔 없을 거야. 정말 고마워, 다혜야. 다혜는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내.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유진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다혜는 이미 강태우에게 매수되어 있었습니다. 태우는 다혜에게 5천만 원을 주며 유진을 감시하라고 지시했었죠. 며칠 후 유진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어요. 손님도 별로 없었고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쯤 편의점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후드티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어요. 남자는 라면과 삼각김밥을 집어 계산대로 왔습니다. 5,400원입니다. 남자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유진이 카드를 받는 순간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진 씨, 저예요.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후드를 살짝 내렸어요. 서민재였습니다. 민재 씨. 민재는 재빨리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유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다른 손님은 없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 이거. 민재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당신을 죽이려 한 건 제가 아니에요. 강태우예요. 박진우가 실행범이고요. 뭐라고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저 감시당하고 있어요. USB 잘 보관하고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민재 씨 같이 가요. 경찰한테. 안 돼요. 경찰도 믿을 수 없어요. 그때 편의점 밖에서 차 한 대가 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민재는 창밖을 보더니 황급히 후드를 다시 썼습니다. 저 가봐야 해요. USB 잘 숨겨둬요. 민재 씨. 민재는 편의점을 뛰쳐나갔습니다. 뒷문으로 사라졌어요. 검은 세단에서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후드티 입은 남자 봤습니까? 못 봤는데요. 남자는 편의점 안을 둘러봤습니다. CCTV를 확인하려는 듯 했어요. CCTV 좀 보여주시죠. 손님이 볼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우리 경찰입니다. 남자는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민재의 말이 떠올랐어요. 경찰도 믿을 수 없어요. 유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CCTV는 사장님만 볼 수 있어요.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남자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사장 번호 주세요. 지금 새벽인데요. 내일 연락 주시면. 남자는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동료와 함께 편의점을 나갔어요.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둔 USB를 꺼냈어요. 작은 검은색 USB였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퇴근 후 다혜의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하나 열렸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어두운 방이 나왔어요. 누군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민재였어요. 유진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당신을 만난 거겠죠.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모든 게 내 잘못이에요. 강태우? 아니, 내 계모가 당신을 죽이려 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회사 지분을 물려받으면 당신이 내 재산의 절반을 갖게 되잖아요. 강태우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유진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박진우 상무가 실행범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가스밸브를 열었어요. 제 지문을 위조해서 남겼고요. 서은혜는 보험 담당이었어요. 강태우가 시켜서
당신 서명을 위조하고 보험을 가입시켰어요.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이 음모를 알게 됐어요. 회사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강태우가 박진우한테 거액을 입금한 기록이 있었어요. 조사해보니 당신을 제거하려는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 당신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박진우가 저보다 한 발 빨았어요. 당신이 출근한 사이 집에 들어가 가스를 틀어놨던 거예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걸 막지 못했어요. 강태우가 저를 납치했거든요. 그날 오후 2시쯤 회사 주차장에서 끌려갔어요. 폐공장에 감금됐어요. 간신히 탈출해서 당신한테 편지를 남겼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유진은 노트북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모든 게 강태우의 음모였던 겁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 파일이었어요. 강태우가 박진우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한유진 제거 계획 12월 24일 실행. 가스 사고로 위장. 보험금 20억 확보. 서민재 살인 미수범으로 몰아 수감시킬 것. 유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완벽한 증거였어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재생했습니다. 강태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무, 일은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흔적 남기면 안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가스 사고로 위장하면 완벽합니다. 유진이가 죽으면 민재는 살인범으로 수감될 거예요. 그럼 회사는 내 거죠. 그럼 약속하신 10억. 걱정 말아요. 일 끝나면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유진은 몸이 떨렸어요. 이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강태우는 정말 며느리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혜가 퇴근했어요. 유진아 왔어. 저녁 먹었어? 유진은 황급히 USB를 빼고 노트북을 껐습니다. 응, 아직? 그럼 같이 먹자. 치킨 시켰어. 다혜는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알지 못했어요. 다혜가 방금 강태우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요. 유진이가 USB 받은 것 같습니다. 노트북으로 뭔가 보고 있었어요. 강태우는 문자를 읽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상무, 한유진이 증거를 확보했어요. 빼앗아 오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유진은 USB를 숨기고 다녔어요. 목에 걸 수 있는 작은 케이스에 넣어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민재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유진 씨, 다음 달 월세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2달 밀렸잖아요. 더는 못 기다립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집마저 잃게 생겼어요. 게다가 경찰에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윤 형사가 전화했어요. 부인, 남편분 행방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면 바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도피를 도우면 부인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정말입니까? 며칠 전 마포구 편의점 CCTV에 남편분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찍혔는데요. 유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확실한 건가요? 확인 중입니다. 그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 맞죠? 네. 혹시 그날 밤 남편분 만나셨습니까? 유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못 봤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혜가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다혜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유진아, 나 솔직히 말할게. 너 민재 오빠 만났지? 아니야. 왜? 거짓말하지 마. 편의점 CCTV 봤어. 민재 오빠 맞더라.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혜야, 유진아, 민재 오빠는 범죄자야. 너를 죽이려 한 사람이라고. 아니야. 그건 오해야.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 무슨 소리야? 유진은 망설였습니다. 다혜를 믿어도 될까요? 10년 지기 친구였어요. 유진은 결국 말했습니다. 다혜야, 사실은 강태우가 날 죽이려 했어. 박진우 상무가 실행범이고 민재 씨는 무죄야. 다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응, 증거도 있어. 무슨 증거? 유진은 목에 걸린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 강태우 목소리 녹음도 있고 이메일도 있어. 다혜는 USB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경찰한테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경찰도 믿을 수 없어. 강태우가 매수했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언론에 넘길 거야. 기자한테. 다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아는 기자 있어. 소개해 줄까? 정말? 응. 탐사보도 전문이야. 믿을만해. 유진은 다혜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다혜야. 역시 넌 내 친구야. 다혜는 유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다혜는 휴대폰을 꺼내 강태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USB 위치 확인. 유진이 목에 걸고 다닙니다. 내일 빼앗겠습니다. 강태우는 문자를 읽고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한유진을 납치하세요. USB를 빼앗고 그 여자도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다혜는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기자 만나기로 했어. 오늘 저녁 6시에 홍대 근처 카페에서. 정말? 고마워. 근데 USB 꼭 가져와야 해. 기자가 직접 확인하고 싶대. 알았어. 유진은 USB를 목에 걸고 집을 나섰습니다. 홍대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카페 안에서 다혜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혜야, 나왔어. 넌 어디야? 유진아, 미안해. 뭐? 나, 널 배신했어. 유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강태우한테 돈 받았어. 5천만 원. 너 감시하라고. 다혜야, 농담이지? 미안해. 나도 살아야 했어. 카페 밖에 검은 차 보이지? 저 사람들이 널 데려갈 거야. 유진은 급히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 세단이 서 있었고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혜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황급히 카페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남자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 여자야. 잡아. 유진은 뒷골목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유진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한산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퉁이를 돌 때 유진은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어요. 피가 났습니다. 일어나려는 순간 남자들이 따라잡았습니다. 꼼짝 마. 한 남자가 유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나요. 살려주세요. 조용히 해.
다른 남자가 유진의 목에 걸린 USB를 낚아챘습니다. 목걸이가 끊어지며 USB가 남자 손에 들어갔어요. 확보했습니다. 차로 데려가. 남자들은 유진을 끌고 차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차에 태워졌습니다. 차 안에서 유진은 뒷좌석에 앉혀졌습니다. 양옆에 남자들이 앉았어요. 앞좌석에는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어요. 점점 건물이 사라지고 공장지대가 나타났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낡은 폐공장 앞에 멈췄습니다. 유진은 차에서 끌려내렸어요. 들어가. 공장 안은 어둡고 냉랭했습니다. 녹슨 기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남자들은 유진을 안쪽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남자들은 유진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밧줄로 묶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날 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우가 들어왔어요. 뒤에는 박진우가 따라왔습니다. 유진아, 오랜만이구나. 태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왜긴, 내가 쓸데없이 증거를 모았잖아. 태우는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제 이것도 없어졌고, 너도 곧 사라질 거야.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한유진, 넌 처음부터 방해물이었어. 민재와 결혼하는 순간부터 말이야. 태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가 30년간 이 회사를 키웠어. 내 피와 땀으로. 그런데 법적으로는 민재가 후계자야. 그의 아버지가 유언장에 그렇게 써놨거든. 그래서 저를. 그래. 내가 죽으면 민재는 살인범이 돼. 수감되면 상속권을 잃어. 그럼 모든 게 내 거지. 유진은 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범죄? 태우는 웃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범죄도 합법이 돼. 그게 세상이야. 태우는 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박상무,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박진우는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칼륨 주사야. 맞으면 심장마비로 죽어. 자연사처럼 보이지. 유진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살려주세요. 박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유진의 팔을 잡고 주사기를 들어 올렸어요. 바늘이 피부에 닿으려는 순간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어요. 윤 형사가 앞장서 있었습니다. 한유진 씨, 괜찮습니까?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사님, 경찰들은 강태후와 박진우를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강태후, 살인미수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태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변호사들이 다 처리할 거야. 곧 풀려날 거라고. 윤 형사는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당신 목소리 녹음도 있고요. 태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진은 밧줄이 풀렸습니다. 윤 형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저희가 여기 올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서민재 씨가 제보했습니다. 당신이 납치될 거라고요. 민재 씨가요? 네. 그분이 계속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도 미행하다가 위험한 걸 알고 저희한테 연락했습니다. 유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재는 계속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셨는데요. 정말 숨막히는 전개였죠? 한유진은 가장 친한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시어머니한테 납치까지 당했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던 순간
경찰이 나타나 구해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강태호는 막강한 권력과 돈을 가진 재벌이거든요. 과연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재는 왜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요? 숨겨진 진실이 더 있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펼쳐질 반전과 역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유진은 밤 10시가 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유진은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경찰서 앞길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가로등 아래 서 있던 그 사람은 서민재였습니다. 민재 씨. 유진은 달려가 민재를 껴안았습니다. 민재도 유진을 꽉 안았어요.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응, 괜찮아. 민재 씨가 구해줬잖아. 미안해요. 진작 경찰한테 가야 했는데 믿을 수 없어서. 알아요. 다 알아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카페에 앉아 민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려다 주차장에서 박진우의 부하들에게 납치되었다고 했어요. 폐공장에 감금되었고 강태우가 직접 찾아와 협박했답니다. 이혼하고 재산 포기하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당신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편지를, 네, 강제로 쓰게 했어요. 여보 미안해라고만. 그리고 집에 두고 오라고 했죠. 유진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스는요? 왜 가스가? 제가 탈출했을 때 이미 박진우가 집에 다녀간 뒤였어요. 가스밸브를 열어놨더라고요. 제 지문을 위조해서 남겼고요. 어떻게 위조를? 제 찻잔을 가져갔더라고요. 회사에서. 거기서 지문을 떠서 실리콘으로 복제했나 봐요. 유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럼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계속 숨어 다녔어요. 모텔, 여관, 찜질방. 강태우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었거든요. 왜 경찰한테 안 갔어요?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태우가 경찰 고위층이랑 연결돼 있어요. 제가 자수하면 오히려 살인미수범으로 몰릴까봐 두려웠어요. 그럼 어떻게 윤 형사를? 윤석원 형사는 믿을만해요. 제가 며칠 동안 그 사람 뒤를 밟았거든요. 매수되지 않은 정직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보한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 강태호는 막강한 변호사팀을 가지고 있어요. 돈으로 증인들 매수하고 증거 조작하고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거예요. 유진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USB만으로는 부족해요. 무슨 증거요? 민재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강태우의 비자금 내역이에요. 지난 10년간 회사 돈을 빼돌린 기록이죠. 유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 회사 경리부에서 몰래 복사했어요. 강태우는 박진우를 통해 수백억을 빼돌렸어요.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돈 세탁하고. 이 정도면 횡령 아니에요? 맞아요. 이걸 검찰에 넘기면 강태우는 끝이에요.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구예요? 오승혜 씨예요. 회사 동료. 민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승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강태우가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변호사들이 법원 압박해서.
민재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뉴스 나왔어요. 보석금 50억 내고 풀려났대요. 민재는 전화를 끊고 유진을 봤습니다. 강태우가 풀려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유진은 두려웠습니다. 강태우가 다시 자신들을 노리게 뻔했어요. 어떻게요? 일단 숨어야 해요. 안전한 곳으로.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어요. 민재가 아는 지인의 펜션이 있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건 밤 12시가 넘어서였어요. 주인은 민재의 대학 선배였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자 흔쾌히 방을 내줬어요. 며칠 있다가 여긴 아무도 모를 거야. 고맙습니다, 선배. 방에 들어간 유진과 민재는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유진은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민재 씨,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겨야죠. 포기할 순 없어요. 무서워요. 강태우는 너무 강해요. 민재는 유진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잖아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검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검사와 통화했어요. 저는 서민재입니다. 강태우 사건 제보자예요. 아, 서 씨.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강태우의 횡령 증거요. 횡령이요? 네. 10년간 수백억을 빼돌린 기록이 있어요. 직접 전달하고 싶은데.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시죠. 오후 2시 민재와 유진은 서울 서초동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40대 여자로 이름은 차은정이었어요. 차 검사는 민재가 건넨 노트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상당한 증거네요. 사실이에요. 회사 장부와 대조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수사하겠습니다. 차 검사는 노트를 증거로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재에게 말했어요. 서 씨, 조심하십시오. 강태우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보호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청을 나서는 길, 유진은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이제 검찰이 움직이면 강태우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강태우 회장, 기자회견 열어 무고 주장. TV 화면에는 강태우가 기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며느리 한유진과 아들 서민재가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회사 돈을 훔치려는 음모죠.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과 이메일 증거가 그건 조작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유진은 TV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민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예상했어요. 끝까지 부인할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검찰이 수사하면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 검사였어요. 서 씨, 죄송합니다.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회사 장부가 사라졌어요. 누군가 증거를 인멸한 것 같습니다. 민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그리고 핵심 증인들이 모두 증언을 번복했어요. 강태우 측에서 압박한 것 같습니다. 그럼 노트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본 장부가 필요해요. 민재는 전화를 끊고 좌절했습니다. 어떻게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증거가 사라졌어요. 장부도 없고 증인들도 입을 다물었어요. 그럼 지는 거예요? 아직 포기할 순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날 밤 민재는 회사 선배 오승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혜 씨,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회사 서버에 접속할 수 있어요? 백업 파일이 남아있을 거예요. 승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위험해요. 적발되면 저도 징계받아요. 부탁이에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승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해볼게요. 이틀 후 승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재 씨, 파일 확보했어요. 이메일로 보낼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민재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장부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10년치 거래 내역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면 돼요. 민재는 즉시 검찰에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차 검사는 파일을 확인하고 놀랐어요. 이건 결정적 증거네요. 즉시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며칠 후 검찰은 강태우의 회사와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비자금과 페이퍼 컴퍼니 서류들이 발견되었어요. 강태우는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이번엔 보석도 허가되지 않았어요. 유진은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민재는 유진을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강태우의 범죄 증거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횡령, 배임, 살인 교사, 증거인멸. 죄목만 해도 10가지가 넘었어요. 박진우와 서은혜도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셋 모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진은 학교로 복직했습니다. 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했어요. 한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다음 주부터 출근 가능하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유진은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요. 학부모들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민재도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회사가 아닌 새로운 곳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중소기업 재무팀장으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새 출발이에요. 과거는 잊고 싶어요. 유진은 민재의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서은혜를 면회 갔습니다. 서은혜는 구치소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었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왔어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궁금해서요. 왜 그랬는지. 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요. 강태우가 5억을 준다고 했어요. 5억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했어요?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후회해요. 정말 돌아갈 수 있다면. 유진은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은혜 씨, 재판에서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게 속죄하는 길이에요. 알겠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유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은혜도 박진우도 어쩌면 피해자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태우의 돈과 권력에 휘둘린 사람들이었죠. 며칠 후 유진은 배신자 최다혜를 만났습니다. 다혜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강요에 의한 범행으로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다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정말 돈이 필요했어. 엄마 병원비에, 동생 학비에. 5천만 원이 너무 컸어. 그래도 친구를 배신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알아. 변명 안 할게. 그냥 미안해. 유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혜야,
나도 이해는 해. 내 상황이 어려웠던 거. 근데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 기다릴게.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언젠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유진은 알 수 없었어요. 2월이 되었습니다. 강태우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유진과 민재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 피고인 강태우가 증인을 살해하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유진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피고인이 직접 폐공장에서 말했습니다. 너를 죽이고 민재를 감옥에 보낼 거다라고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강태우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요. 경찰이 현장에서 구출할 때 녹음했습니다. 변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재도 증언했습니다. 강태우가 자신을 감금하고 협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USB 파일과 회사 장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우는 며느리를 살해하려 했고 아들을 누명 씌워 감옥에 보내려 했습니다. 오직 돈과 권력을 위해서요.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구형합니다. 강태우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 모든 건 조작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판은 2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증인들이 줄줄이 나와 강태우의 범죄를 증언했어요.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심지어 강태우의 운전사까지. 마침내 4월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우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살인 교사 혐의 유죄, 횡령 혐의 유죄, 배임 혐의 유죄. 죄목이 낭독될 때마다 강태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또한 추징금 500억 원을 부과한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은 민재의 손을 꽉 잡았어요. 박진우는 징역 15년, 서은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민재는 유진을 안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유진은 민재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법원 계단 아래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유진 씨,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유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정의가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돈과 권력도 진실을 이길 순 없어요. 남편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서로를 믿었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조용히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유진과 민재는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민재 씨, 응? 우리 이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민재는 유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행복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서로 믿고 사랑하고 함께 있으면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강태우가 수감된 후 회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주들은 경영권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자는 서민재였습니다. 변호사가 민재를 찾아왔습니다. 서 대표님, 회장님 자리를 물려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회사를 매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피해자들을 보상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수천억짜리 회사를 포기하신다고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민재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매각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3천억 원. 그중 절반은 강태우가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했어요. 나머지는 민재와 유진이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세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5월 어느 날 유진은 병원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예요. 유진은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유진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 생명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 씨, 나 임신했어. 민재는 유진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민재는 유진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내 아내여서 우리 아이 엄마가 되어줘서. 두 사람은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6월 유진과 민재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마포구의 조용한 골목에 있는 카페였어요. 이름은 다시 봄이었습니다. 카페 오픈 날 오승희가 찾아왔습니다. 민재 씨, 유진 씨 축하해요. 승희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새 출발했어요. 이직했거든요. 어디로요? NGO 단체요. 이제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서요. 유진은 승희를 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웠어요. 언니 없었으면 우리 못 이겼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카페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손님들로 채워졌습니다. 단골들이 생겼고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다혜였어요. 유진아. 유진은 다혜를 봤습니다. 다혜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들어와. 다혜는 조심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피 한 잔 할래? 응. 유진은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유진아, 나 그동안 정말 많이 후회했어. 매일 밤 잠도 못 잤어. 알아.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럴 자격 없는 거 아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유진은 다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혜야, 나도 이해해. 내가 왜 그랬는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 다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다만 다시 친구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가자. 응. 기다릴게. 다혜는 카페를 나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유진아, 행복해야 해. 진짜로. 너도. 7월이 되었습니다. 유진의 배는 조금씩 불러왔어요. 민재는 유진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어느 날 강태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유진은 편지를 열었습니다. 유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구나. 하지만 할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너를 죽이려 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사람의 목숨을 해치려 했다. 짐승만도 못한 짓이었어. 감옥에 와서야 깨달았어. 내가 평생 쫓았던 돈과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이었는데 나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구나. 민재한테도 미안해.
내가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애를 아들로 생각했어야 하는데 나는 방해물로만 봤어. 너희가 행복하길 바란다. 진심이야. 내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이 말뿐이구나. 미안하고 고맙다. 강태후. 유진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재 씨, 이거. 민재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용서는 못해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 사람도 어쩌면 피해자였을지 몰라요. 돈에 대한 집착이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든 거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유진의 배는 많이 불러 있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남았습니다. 카페는 잠시 휴업했어요. 민재는 유진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교도소 내 강태우 전 회장,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유진과 민재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강태우가 세상을 떠났어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적이었지만 또 가족이기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영영 떠났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응. 장례식 가야 할까요? 유진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내가 따를게. 민재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문상객은 많지 않았어요. 강태우를 진심으로 애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재는 빈소 앞에 섰습니다. 강태우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민재는 절을 올렸습니다. 유진도 옆에서 함께 절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진 씨, 응?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과거는 모두 묻고 앞만 보고 갈 거예요. 유진은 민재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어요. 11월 15일 유진은 딸을 낳았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기였어요. 이름은 서아은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이 준 은혜라는 뜻이었죠. 병실에서 유진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옆에서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당신 닮아서 그래. 아니야, 당신 닮았어. 둘은 웃으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승희, 윤석원 형사, 정태욱 기자가 들어왔어요. 모두 축하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축하해요. 고마워요, 다들. 승희는 아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천사 같아. 윤 형사도 웃으며 말했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랍니다. 정 기자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기사는 안 쓸게요. 그냥 기념으로요. 좋아요. 모두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유진은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재는 아기 방을 보여줬어요. 짜잔, 어때요? 방은 분홍색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아기 침대, 장난감, 옷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민재 씨, 언제 이렇게. 당신 입원한 사이 혼자 했어요. 승혜 씨가 도와줬어요. 유진은 감동받아 민재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나도 고마워요. 당신이 내 아내여서. 12월이 되었습니다. 1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모든 악몽이 시작되었던 그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카페 다시, 봄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은 아기를 데리고 출근했어요. 아기 침대를 카페 안쪽에 두고 일했습니다. 손님들은 아기를 보러 오기도 했어요. 아이고, 우리 하은이 얼마나 컸어? 벌써 이렇게 예뻐졌네. 카페는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유진과 민재는 카페 문을 일찍 닫았어요.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트리를 켰습니다. 1년 전 그 트리였어요.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씨, 작년 이맘때 기억나요? 물론이죠.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민재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겨냈잖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진은 아기를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재도 옆에 앉았어요. 하은아,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만났는지 아니? 아기는 방긋 웃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 모든 게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요. 두 사람은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발신인은 서은혜였습니다. 유진은 편지를 열었습니다. 유진 씨에게 안녕하세요. 제가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했다니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감옥에서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유진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거잖아요. 존경해요. 출소하면 새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제가 잘못한 만큼 남은 인생은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바라요. 서은혜. 유진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은혜 씨에게 편지 잘 받았어요. 제가 당신을 용서할 순 없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건 느껴져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질러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예요. 당신이 정말 변했다면 출소 후에 보여주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당신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길. 한유진.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유진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미움을 내려놓으니 편안했습니다. 2026년 봄이 왔습니다. 카페 앞 벚꽃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유진과 민재는 하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유진 씨, 응? 행복해요?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당신과 하은이가 있으니까. 나도 그래요.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어요. 민재 씨,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네요. 그러게요. 죽을 뻔도 하고 모든 걸 잃을 뻔도 하고 하지만 이겨냈어요. 응, 함께였으니까. 유진은 민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할 거죠? 당연하죠. 영원히요. 약속이에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키스를 했습니다. 하은이는 유모차 안에서 방긋 웃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카페로 돌아온 유진은 문 앞에 붙어 있는 작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카페 오픈날 민재가 선물한 액자였어요. 액자 안에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영원하지 않다. 당신의 봄은 반드시 온다. 유진은 액자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봄은 왔어. 그리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유진을 반겼어요. 민재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엄마 왔다. 유진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 껴안았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어요. 마치 축복처럼 카페를 감싸며 흩날렸습니다. 한유진의 긴 겨울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밤, 평생을 약속한 남편이 사라졌던 그날. 모든 게 무너졌던 그날.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믿었고, 사랑을 지켰고,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정말 숨막히는 여정이었죠. 한유진이라는 평범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이브 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남편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사라졌고 20억 원 생명보험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 배신자였고 시어머니는 진짜 범인이었죠.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가 남편을 가리킬 때도 세상 모두가 남편을 범죄자로 몰 때도 유진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거대한 재벌 강태후와 맞섰습니다. 납치당하고 죽을 뻔하고 모든 걸 잃어가면서도 유진은 싸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강태후의 음모를 세상에 알렸고 법의 심판을 받게 했죠. 악은 결국 패배했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인생에는 때때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것 같고 세상 모두가 적인 것 같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오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진처럼 믿으세요. 진실을 믿고 사랑을 믿고 정의를 믿으세요. 돈과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진실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증거가 뭐라 하든 내가 아는 그 사람을 믿는 거죠. 유진과 민재는 서로를 믿었기에 이 모든 걸 이겨냈어요. 지금은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럼 반드시 봄은 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